자, 우리가 철도 동력 면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지고 온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궤도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궤도라고 하는 레일, 궤관이 통일된 것이 1995년이거든요. 95년인데 그 전까지만 해도 협궤 열차가 있었어요. 네. 수인선에 협궤 열차가 운행이 됐는데 762mm거든요. 표준궤인 1435mm에 비하면 절반 크기밖에 안 절반 정도 되는 그 정도예요.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80년대 초반이죠. 선생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야, 너희들 협궤 열차 안 타봤지? 협궤 열차 한번 타봐. 타보면 여학생이랑 마주 앉으면 야, 무릎이 다. 그러니까 한번 타봐.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린 진짜 무릎이 닿는 줄 알고 한번 타봤지. 에이, 물이 닿긴 뭐 무릎이 다. 버스 정도예요. 버스 정도여서 사람이 다 지나다닐 수 있어요. 선생님도 거짓말 하시는구나. 그랬어요. 그랬는데 궤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철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궤관이 딱 정해지면 궤관에 맞춰서 승강장을 어느 위치에다가 할 것인지 또 어느 정도 크기의 차량을 만들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궤관에 맞춰서 터널의 크기도 정해져. 그 다음에 역의 크기, 운행된 열차의 크기도 궤관에 맞춰서 정해지는 거거든요. 1435mm가 세계 표준 궤관으로 정해지고 지금 보통 세계적으로 약 60%, 전체 철도의 60%가 표준 궤관을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표준 궤관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또 우리나라는 어떻게 표준 궤관을 사용하게 됐을까? 우스갯소리로 표준 궤관은 말 엉덩이에서 비롯됐다라는 얘기를 해요. 말 엉덩이요? 네, 말 엉덩이의 폭이 궤관의 폭이다 이런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전통적으로 로마 때부터 유럽에서는 쌍두마차를 사용을 했는데 말 두 마리가 끄는 마차죠. 네. 말 한 마리가 끄는 것은 오솔길에서 그냥 사람 한 사람 태우고서 이동하고 이런 건 괜찮지만 여러 사람을 태우거나 많은 짐을 싣거나 그럴 경우에는 한 마리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두 마리. 쌍두마차가 많이 로마 시대 때부터 이용이 됐는데 말 두 마리를 딱 메고서 여기에다가 마차를 딱 연결했을 때 그 폭과 바퀴가 움직이는 폭이 딱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두 마리의 엉덩이 폭과 1435가 연관을 갖고 있다라고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일리가 있는 게 왜냐하면 로마가 마차를 규격화시키고 그것을 계속 전쟁과 정복에 사용을 하고 그것이 세계로 그렇죠. 길이 뻗어나갔잖아요. 또 영국이라든지 유럽에서는 전부 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어져서 내려왔고 그리고 처음에 철도가 이제 기관차를 빼고 철길이 만들어졌을 때 철길을 맨 처음 이용했던 것은 마차거든요. 마차가 먼저 달렸어요. 마차가 먼저 달리고 마차의 동력인 말을 대신해서 이제 증기기관이 대신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궤관이 마차로부터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것이 먼저 만들어지고 표준궤가 된 것이고 그게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에서 그것이 표준철도로 인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기관차를 처음에 영국에서 주로 만들었으니까 그 기관차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 기관차의 바퀴폭에 맞는 레일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시스템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자꾸 고속철도 같은 것을 팔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시스템을 같이 팔아야 우리가 유지보수해주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우리도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표준궤가 영국을 통해서 이제 퍼져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궤를 거부한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웃나라가 싫어서. 이웃나라가 철길을 통해서 쉽게 침략해오는 것이 싫어서 일부러 궤관을 달리한 거예요. 차량을 새로 제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서 사용하는 차가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사용되면 침략을 당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궤관을 달리한 나라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762mm짜리도 있고 태국 같은 경우 1m짜리 궤관을 써요. 그런 좁은 궤관도 있고 또
뭐 1023mm, 1067mm 이런 괴간도 일본 같은 경우 1067mm 많이 쓰잖아요. 나라마다 괴간이 다른데 그럼 우리나라는 왜 표준 괴간을 썼을까? 우리나라 철도를 맨 처음 도입할 때 미 대리공사로 갔던 친일파 이하영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하영이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미국에서 사용하는 표준궤, 그것을 국내 철도 규칙, 1896년에 국내 철도 규칙을 처음 만들 때 우리나라 철도는 1435 세계 표준궤, 그때부터 정한 거예요. 정했는데 물론 일본이 철도를 보설할 때 그것을 무시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광계하고 협궤는 분명한 장단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협궤 같은 경우는 폭이 좁으니까 이게 한 평, 두 평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0km, 200km를 달릴 때 3m의 폭을 확보할 것이냐 10m의 폭을 확보할 것이냐는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수백 킬로로 갈 때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협궤가 가지는 장점은 좁은 땅에서도 철도를 운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폭이 좁기 때문에 좀 꼬불꼬불한 길도 잘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차가 작으니까. 그렇죠. 우리도 소형차 끌면 좁은 길에도 잘 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주차하기도 좋고. 그렇죠. 똑같아요. 협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좁은 길 혹은 나쁜 길에서도 또 혹은 땅이 좀 물러도 기차가 자빠지지 않고 잘 갈 수 있어. 이것이 협궤의 장점이에요. 물론 협궤의 장점이 관계의 단점이 되고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그런 관계인데 관계는 땅을 많이 차지해. 폭이 넓으니까 땅을 많이 차지하고 또 차도 크게 만들어야 돼. 그렇죠. 또 무겁잖아요. 그죠? 그렇죠. 또 유지 보수비도 많이 들죠. 그렇지만 장점은 뭐예요? 시베리아 횡단철도처럼 철도가 갖고 있는 고속, 그 다음에 대량 수송성 압도적이죠. 압도적으로 관계는 확보할 수 있단 말이에요. 협궤는 기껏해야 사람을 20명 태운다 라고 하면 관계는 100명 태우고 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의 장점이 있는 거죠. 표준궤는 뭐 관계와 협궤의 중간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궤간이 통일됐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궤간이 통일되면 차량의 종류도 통일할 수가 있고, 그렇죠. 차량 종류도 통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터널이라든지 각종 구조물, 거기에 들어가는 침목, 레일 그런 것을 다 통일시킬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수인선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 우리나라의 철도의 다양성 면에서는 좀 아쉽기는 하지만, 철도의 통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철도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었죠.